안녕하세요. 저는 남산강학원에서 청년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윤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청년하고 연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 편의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왜 청년이고 왜 연함이라는 주제로 했냐라고 한다면, 일단 무엇보다 제가 이 청년 연함을 만나다라는 책을 2년 전에 다른 두 친구들과 함께 썼기 때문이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건 사실 연함을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연함을 읽어보니까 청년이라는 주제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분이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에 대해서 연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 그리고 연함이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세 편의 주제는 연함을 청년으로서의 저희가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함이 아시다시피 그 조선시대의 선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선비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의 형식을 또 추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편 강의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첫 번째 편은 청년과 백수, 두 번째는 우정과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읽기와 쓰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연함의 생애를 조금씩 따라가는 방식으로 연함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과 백수인데요. 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키워드들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제 백수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연함이 일단 실제로 백수기도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연함을 지금 저희가 아는 연함으로 만든 첫 번째 단추가 이 백수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백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함이 이제 백수가 된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의 일종의 7년간의 백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교를 잘 다니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졸업 후에 공부를 좀 더 깊고 넓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남산강학원이라는 이제 제도권 밖에서 공부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밖에서도 내가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근자감을 가지고, 제 나이가 16, 17 이 정도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또 남산강학원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학교 밖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산강학원의 공부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그냥 하나를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에, 당시에 이제 청년 프로그램이 남산강학원에 있었었고, 그 청년 프로그램에서 이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는 이 공동주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서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여기에서 눌러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행보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하도 많이 말했더니 익숙한 일이기도 해서, 근데 비교적 특이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옛날에는 자유로워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다른 제도권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비슷하게 막막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해지는 삶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만이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어떻게 도달하지? 그런데 이것이 제자리에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요원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나오는 다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게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남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두 가지 길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삶일 것 같아 보이는 저 성공한 삶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적당한 취미를 즐기는 삶은 제가 온 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길이기도 했고, 왜냐면 이제 대안학교에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직장으로 가는 길과는 조금 멀리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사실 긍정하지 못하고 언젠간 다시 이제 대학을 가야 하고 또 직장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지금의 내 삶은 어떤 삶인지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의미를 굉장히 나중에 가서 생성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삶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저는 운이 좋게 연암을 만났고, 연암이 운이 좋게 백수였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저한테는 유독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청년 친구들에게도 와닿을 것 같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수의 길을 왔다면 연암의 백수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연암의 백수가 된 과정, 그리고 백수로서의 삶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암은 1737년 영조 1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연암의 본명은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고요. 본관은 반남 박씨입니다. 이 반남 박씨 집안은 조선의 명문가고, 또 당시에 이제 당파 싸움이 있었는데 이 당파 싸움의 세력 중에 득세하고 있던 노론 벽파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금상첨화로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서 집안의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글을 잘 쓰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곧 이제 과거 시험이 이제 문장 시험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잘 봐서 벼슬을 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재주였기 때문에 이제 일찍부터 이제 재주를 드러낸 사람이어서 연암이 미리부터 좀 연주를 대서 좀 한몫을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친척 중에는 연암이 높은 벼슬을 해서 집안의 위신을 높여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연암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시라고 하는 그 성균관 유생을 뽑거나 아니면 하급 관리로 등용을 시켜주는 그런 등용문인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1차 시험에서 연암이 장원을 했거든요. 근데 장원을 했는데 또 되게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영조가, 당시 임금이었던 영조가 직접 대궐로 불러서 이 연암의 시험지를 이제 옆에 있는 신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고 연암을 앞에 이렇게 앉혀둡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끝까지 듣고 연암을 크게 격려를 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한마디로 이제 임금의 눈에 든 건데, 이런 일은 사실 이례적이죠. 임금의 눈에 든 것은.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졌어요. 연암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명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시험이 최종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이 시험관들이 연암을 자기가 이렇게 붙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공이 되나 봐요. 왜 그게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닌데 왜 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연암을 2차 시험에서 자기가 합격시키려고
그 시험관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연암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직 내가 시험지를 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붙이려고 하는 저 시험관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갑니다. 왜냐면 아예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었고, 왜냐면 영조가 직접 불러서 격려까지 해줬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러 갈 수는 없었고, 일단 보러 가서 거기에서 시험지를 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고 싶어도 못 시켜줬겠죠. 근데 이런 일이 뭐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시험은 보러 가서 이제 집안에 기대가 있으니까 시험은 보러 가서 시험지를 일부러 중간까지만 쓰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무랑 막 돌 그림을 그려다 놓고 온다거나, 절대 합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을 몇 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과거를 일찍 그만두어서 마음이 한가하고 거리낌이 없었다. 그래서 산수유람을 많이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시험을 일부러 안 보고 이런 백수 생활을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건데요. 이 배경에는 연암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암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는데, 당시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증세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늘 무료하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세를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 10대 후반에는 연암이들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하는 때였는데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가장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야 되는 때인데, 이렇게 병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청년들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맨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청년들이 제일 골골거린다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신체로서는 가장 건강해야 하는 때에 왜 이렇게 청년들이 아픈가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이제 연암은 직접 원인을 자기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앞뒤 맥락과 이 당시에 연암이 하고 있던 공부가 과거 시험 공부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신체적으로 이 과거 시험을 봐야 하는 이 길에 대한 일종의 반항 같은 것이 신체적으로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시험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곧 써야 하는 문장을 그냥 써야 되는 거고요. 또 벼슬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 시험관들이 연암한테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좋은 줄을 타야 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친한 척 해야 되고, 아첨해야 하는 이런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이걸 해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해진 룰이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되게 제한적인 이런 삶의 형식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갑갑한 제도 속에서도 사실 다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일단 그 앞에 연암처럼 아직 그 길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청년의 신체로서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재주를 타고나서 또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많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연암을. 그리고 또 임금의 눈에 들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연암의 신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암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이 고여있고 낡고 잘 변하지 않고 이 답답한 이 고정된 길을 가지 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청년들이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암이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생각했던 것도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놓아서 굉장히 잘 닦여 있는, 이렇게 발만 들이면, 연암의 입장에서는 발만 들이면 잘 갈 수 있는 이 길을 탈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암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마주한 화두 같은 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부터 이런 규격화된, 그리고 관료적인 이런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에 대한 상상이 연암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암에게 있어서 또 저희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삶에 대해서 빈곤한 상상력,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정적인 어떤 정해져 있는,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이 삶의 형식만을 스스로한테 강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또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건 연암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시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시험을 위한 읽기가 아니라 삶을 위한 읽기, 그리고 또 읽기는 듣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시험을 위한 쓰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도들을 묶은 문집이 방경각 외전이라는 연암집 안에서는 별집으로 따로 묶여있는 문집인데요. 이 방경각 외전은 총 9개의 전이 포함되어 있는 문집이고, 현재는 지금 2개가 유실이 되어서 총 7개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경각 외전에서 외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전이나 정사가 아닌 전기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경각 외전의 7개의 전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정식 역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주류적인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국내 명산을 이제 유람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암이 명산을 유람하면서 이 신선이라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들어있는 김신선전이라는 전도 있고요.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명성을 날리던 되게 기이한 사람들에 대한 민홍전, 그리고 광문자전이라는 전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릴 똥 푸는 장수에 대한 이야기인 예덕선생전도 있고, 양반이 되려고 했다가 그 양반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 기겁해서 도망가는 그런 부자에 대한 양반전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경각 외전의 내용은 거리의 이야기들이고, 또 사대부의 허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도 되게 파격적인데, 당시 사대부라면 쓰지 않았을 그런 문체들로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 연암의 이 글을 놓고 이제 소설의 초기 형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야기적인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3가지 글을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민홍전이라는 글을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전은 이 민홍이라고 하는 괴짜 노인과 연암이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연암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염집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 오늘 저작거리나 시내에서 재미있는 얘기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저작거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걸 좀 낙으로 삼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민홍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재밌고 거침없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기묘하면서도 되게 속이 후련해진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직접 이 민홍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병입니다. 했더니 옹이 일어나서 나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며 옹은 어찌하여 저에게 축하를 하는 것입니까? 하니 옹이 말하기를, 그대는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있으니 재산이 남아돌 게고, 잠을 못 잔다면 밤까지 겸해 사는 것이니 남보다 갑절 사는 턱이 아닌가. 재산이 남아돌고 남보다 갑절 살면 오복 중에 수와 부 2가지는 이미 갖춘 셈이지 하였다. 잠시 후 밥상을 들여왔다. 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음식을 들지 못한 채 이것저것 집어서 냄새만 맡고 있었더니 옹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내가 놀라 옹에게 왜 화를 내고 떠나려 하는지 물었더니 옹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식사를 차려 내오지 않고 혼자만 먼저 먹으려더니 예의가 아닐세 하였다. 내가 사과를 하고는 옹을 주저앉히고 빨리 식사를 차려오게 하였더니 옹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팔뚝을 걷어올린 다음 수저를 시원스레 놀려 먹어대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군침이 돌고 막혔던 가슴과 코가 트이면서 예전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예덕선생전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연암의 친구 이덕무가 자기 제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똥 푸는 일을 하는, 당시에는 이제 되게 천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는 엄행수라는 사람을 이덕무가 선생이라고 부르고 자기 벗이라고 칭하니까 이 제자가 사대부에 체면이 있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이덕무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에 이제 이덕무가 대답을 길게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저 엄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못 견뎌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는 껄껄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들어갈 때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왕십리의 무와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의 미나리와 이태인의 토란들은 상상전에 심는데 모두 엄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비옥해지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000푼이나 된다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의기가 흡족해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다음 이야기는 광문자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광문자전의 주인공인 광문은 한양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거지인데요. 이 거지가 직업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도 이 거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인식과 다르게 이 광문이라는 사람이 진중하고 선해서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팔아서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정도로 그 한양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는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길을 잘하고 철괴물을 잘 추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 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고 사양하였다.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편을 이제 엮어본 거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좀 다 어딘가 좀 골이 때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좀 골 때린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앞에 민홍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는 게 오히려 재산이 남아돌게 되고 또 장수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맛있게 먹는데 이게 오히려 연암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예덕선생전에 나오는 엄행수는 좋은 옷을 입어라 하면 일하는데 불편하다 하고 고기를 먹어라 하면
이제 배를 채우는 데는 똑같은데 맛을 따지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광문 같은 경우에는 장가를 안 가는 데에 대한 어떤 결핍도 없어 보이고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비혼주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집을 얻으라고 하면 이제 한양의 집이 8만 호다. 그 집에서 매일 다른 집에서 자도 내가 평생을 다 못 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연암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쓰고 하면서 우울증을 스스로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좀 이해가 되는 듯 했어요. 실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도 이걸 이렇게 타이핑 치는 부분이었는데 왜 연암이 그렇게 이런 글을 쓰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웃겨요. 왜 웃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뭔가 좋은 거 그리고 좋은 삶과 나쁜 삶을 가르는 어떤 구분선 같은 거를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뭐 진부한 말이지만 부귀와 명예 뭐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비장한 언어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핍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으로 그냥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이런 우리의 구분을 허물어 버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이렇게 정해진 어떤 길 바깥에는 삶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비장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 밖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 웃기고 실제로 여기 웃는 장면도 나오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해진 길 바깥에는 삶이 없을 것처럼 다른 삶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비장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암이 이렇게 글을 쓴 걸 따라가다 보면 그 바깥에도 결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어떤 실패라고만 말할 수 없는 더 다양한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삶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보고 듣고 쓰면서 연암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수라는 단어를 다시 다르게 정의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표상 그리고 주류의 가치라고 말해지는 거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성하고 주류라는 게 무엇을 포함하든지 간에 이를테면 앞에 이런 광문이나 예덕 선생 같은 삶을 또다시 우리가 어떤 주류의 길로 포섭을 해버린다면 이를테면 스펙이나 자본에 다시 포섭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그 형식에 있어서는 또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정상적이고 주류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백수라고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류의 바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소수가 갈 수 있는 길이고 굉장히 자기를 많이 깎아서 어떤 길이든 자기를 많이 깎아야 하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 바깥에 한 발 나와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은 삶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삶을 재밌게 사실 살 수 있고 글도 재밌게 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연암의 글을 보면 그걸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면 이를테면 꼭 나이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늘 이제 삶을 재밌게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고 시도하는 것을 바란다면
백수가 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상성에 대한 그런 압박 그리고 삶에 대한 좁은 상상력은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연암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이 삶을 사회적인 성공 혹은 실패 이런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연암을 읽으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시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쉽게 그냥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데에도 그 길을 그 주류의 길을 가는 데 드는 노력만큼 여기에도 많은 노력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암이 자기가 원래 가고 있던 길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쓰고 한 것처럼 저희가 연암을 읽은 그 과정도 이 연암이 이 사람들을 만난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청년 연암을 만나다를 쓰면서 연암처럼 생각하고 연암처럼 보려고 하고 또 연암처럼 살고자 하는 이런 시도와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연암의 삶과 내 삶이 충돌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글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쓴 글을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막힐 때가 많았다. 나는 연암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시대니까, 그는 선비니까, 그때는 유교 국가니까 라는 이유로 그의 삶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연암에게 납득이 안 된 사람은 나였다. 나는 연암의 말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글만 읽을 때는 연암에게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써보니 아니었다. 그냥 연암에게 들었던 말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알아들은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 말도 막히고 자신도 없어지는 것이었다. 왠지 이래야 할 것 같아서 라는 말은 글을 쓸 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암에게 가닿는 수밖에 없었다. 일상에서 연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며 어떤 심경일지 느끼려 하고 내가 보고 듣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연암과 연결이 될까 싶어 귀를 세웠다. 그러다 보면 끝끝내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딱딱 들어맞으며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나에게 연암을 만난다는 것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몸으로 터득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할 말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연암을 읽고 글을 쓰는 이 과정이 다영쌤이 쓰신 부분인데요. 이 과정이 제 다른 삶을 상상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읽고 쓰는 이 문제로 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런 가치가 무작정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포섭돼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삶들 속에서 배울 수 있고 그 배움 속에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암이 그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변했던 것처럼 또 저희가 연암을 읽고 이제 굉장히 먼 조선시대의 선비,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굉장히 먼 이 선비에게서 배우면서 이제 저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과 비슷하게 백수라면 계속해서 주류적인 가치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삶들에서, 그러니까 많은 다른 것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백수야말로 지금 저희의 사회적인 표상으로는 굉장히 외부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처해진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계속 백수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선 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공부를 하면서 백수로 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저의 백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간에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이 백수로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류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따라가지 않아야 생명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가 된다라는 거를 뭔가 네거티브하게 정의하면 주류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런 거인 것 같고요. 포지티브하게 정의를 하면 고정된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매이지 않고 사는 삶이 생명한테는 기본적인 욕구고 그렇게 살고자 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마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사는 삶을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근데 제가 말했듯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겁이 많아서일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용기가 막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그런 용기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전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래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것 바깥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한 길이고 다른 데 더 많은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또 그걸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르게 더 사실 잘 해볼 수 없기 때문에 10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삶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만족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10점이고요. 근데 유독 더 만족스러운 게 있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짧은 생 안에서 비교를 한다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실성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부수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저 자신을 대할 때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더 관대해지고 좀 착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더 관대해지고 더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그 3명이서 같이 썼는데 사실 연함한테서 배운 게 다 셋이 다 각자 달랐거든요. 그래서 연함을 읽으면 청년들이 이걸 느낄 거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3명 다 연함을 읽기 전엔 전혀 몰랐고 읽으면서 다 되게 좋아하게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연함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일생 안에서도 계속 백수로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늘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글 쓰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읽으면 되게 무섭고 엄한 이런 스승이 아니라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그래서 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 청년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할 때 어떤 롤모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연하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냥 저희 세 명이 경험을 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